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40분 대한민국 현대사의 흐름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총성이 서울 종로구 궁정동 안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18년 동안 절대 권력을 누렸던 박정희 대통령이 쓰러진 그 차가운 가을밤, 그곳에는 역사에 휘말린 두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신인 가수 심수봉과 연예계의 데뷔를 꿈꾸던 미모의 여대생 신재순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대통령의 시해를 목격한 유일한 민간인 목격자가 된 그녀들. 그러나 역사는 그녀들을 단순히 궁정동의 여인들이라는 자극적인 이름으로만 기억하려 했습니다. 과연 그녀들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 위험한 자리에 있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 쏟아진 세상의 비난과 편견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오늘은 격동의 현대사에 휘말려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두 여인 신재순과 심수봉의 기구한 삶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그날 밤 쓰러진 대통령의 등에서 터져나온 피를 자신의 손으로 맡고 있던 22살의 여대생 신재순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57년생인 신재순은 키가 170cm가 넘고 서구적인 미모를 가진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롯데 제과 등 여러 광고 모델로 활동하며 연예계에 떠오르는 신인으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싱그러운 여대생이었던 그녀에게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남모를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법적으로 미혼이 아니었습니다. 만 20세의 어린 나이에 이미 한 번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출산까지 겪은 아이 엄마였던 것입니다. 대학 시절 잠시 종로의 한 야간 업소에서 DJ 아르바이트를 했던 신재순은 그곳에서 업소를 운영하던 재력과 집안의 아들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그녀보다 9살이나 많았고 1978년경 결혼식을 올리며 행복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그녀의 기대와 너무 달랐습니다. 훗날 신재순은 남편이 재력은 있었지만 가정적인 남자는 아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끊이지 않았고 딸을 출산한 뒤에도 나아지지 않는 남편의 태도에 결국 그녀는 이혼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혼 후 어린 딸은 그녀의 어머니가 맡아 키우기로 했고 신재순은 다시 대학으로 복학해 모델 활동을 시작하며 제2의 인생을 꿈꿨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젊음을 다시 꽃피우고 싶었던 상처를 딛고 일어서려는 평범한 청춘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126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인 10월 25일 동료 모델의 소개로 알게 된 한 요정의 마담을 통해 그녀는 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선호를 만나게 됩니다. 박선호는 그녀의 훤칠한 외모를 보고 단번에 내일 저녁 아주 좋은 자리가 있으니 나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연예계 인맥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연기자를 꿈꾸던 신재순 입장에서 권력기관의 고위 간부가 제안하는 자리를, 그것도 출세의 기회라고 보장된 자리를 거부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이 누구를 만나는지도 모른 채 운명적으로 10월 26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 그날 신재순과 함께 궁정동으로 향했던 또 한 명의 여인, 심수봉의 삶 또한 파란만장했습니다. 1955년생인 심수봉은 대대로 부각된 명가에서 태어났지만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가정사로 인해 서산, 서울, 인천 등을 전전하며 불안정한 학창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심지어 중학교 시절에는 뇌신경 인플레라는 희귀병에 걸려 아주 미세한 소리에도 뇌에 치명적인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학교를 휴학하고 요양해야 했던 그녀는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부터는 생계를 위해 소공동의 레스토랑과 호텔에서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불렀는데 그녀의 음악적 재능은 이미 그때부터 남달랐습니다. 1975년 우연히 대타로 피아노 반주를 하러 간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호실장이었던 박종규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이후 몇 차례 청와대 연회에 불려가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녀가 일본 노래인 엔카를 부르자 박 대통령은 어디서 외국색 짙은 노래를 부르냐며 화를 냈지만 그녀가 다시 구슬픈 한국 트로트를 부르자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이후 심수봉은 1978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자작곡 그때 그 사람으로 대상을 받으며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기존 대학생 가요와는 차원이 다른 세련된 창법과 피아노 연주 실력은 대중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가수의 길을 걷던 1979년 10월 26일 그녀에게도 운명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선호였습니다. 원래 심수봉은 그날 저녁 TBC 방송국의 인기 프로그램 쇼 녹화 스케줄이 잡혀 있었지만 권력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박선호는 방송국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스케줄을 취소시켰고 심수봉에게 기타를 챙겨 나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압박 속에서 그녀는 기타 하나를 들고 약속 장소로 향했고 그곳에서 처음 만난 신재순과 함께 궁정동 안가로 들어서게 됩니다. 1979년 10월 26일 저녁 6시 40분경 두 여인은 철통 같은 보안 속에 궁정동 안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들은 이곳이 모픈 어르신을 모시는 자리라는 말을 듣고 보안 서약서를 작성한 뒤 핸드백을 맡기고 만찬장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박정희 대통령,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차지철 경호실장, 그리고 김계원 비서실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52살의 어린 대학생 신재순에게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들과의 술자리는 숨이 막힐 듯한 긴장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술을 잘 못 마시는 신재순이 난처해하자 차지철은 옆에 깡통을 갖다 놓으면서 몰래 버리라고 말해주기도 했는데 신재순은 그 말이 참 고마웠다고 회상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묘하게 살벌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제명 소식이 흘러나오자 박정희 대통령은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고 김재규와 김계원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심수봉은 훗날 마치 살인판을 걷는 것 같았다고 당시의 공포를 전했습니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심수봉이 기타를 잡고 노래를 불렀고 이어 신재순이 심수봉의 반주에 맞춰 사랑해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통령도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던 그 순간 밖으로 나갔던 김재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보안과 함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차지철 경호실장의 팔에 총알이 박혔고 이어 박정희 대통령의 가슴을 향해 총탄이 발사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현장. 심수봉은 너무 놀라 공포에 질려 기절할 지경이었지만 놀랍게도 어린 신재순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신재순은 쓰러진 박 대통령에게 다가가 "각하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피를 흘리면서도 "나는 괜찮아" 라고 의연하게 답했습니다. 신재순은 자신의 손으로 대통령의 등에서 터져나오는 피를 막으며 지혈을 시도했습니다. 심수봉 역시 옆에서 대통령을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김재규는 확인 사살을 위해 다시 다가왔고 두 여인은 황급히 부속실로 몸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방 안으로 피신한 뒤에도 신재순의 대처는 놀라웠습니다. 공포에 떨며 꼼짝도 못하는 심수봉을 대신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언니, 정신 차려요" 라며 말을 걸어 심수봉을 위로했습니다. 심수봉은 훗날 신재순의 성격이 밝고 낙천적이라 그 상황에서도 정신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며 그녀의 강인함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사건 직후 두 사람은 박선우로부터 입막음용으로 각각 2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고 집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당시 신입사원의 월급이 10만 원이 채 안 되던 시절 20만 원은 큰 돈이었지만 그 돈으로 끔찍한 고통과 다가올 비극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합동수사본부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두 여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보안 유지를 위해 합동수사본부는 그녀들의 이름을 가명으로 처리하고 사진도 뒷모습만 공개했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었습니다. 곧 그녀들의 신상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온갖 악성 루머와 따가운 시선이 그녀들을 괴롭혔습니다. 심수봉의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 직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신명술사에 의존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강제 조사를 받고 정신병원에 한 달간 감금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신분부는 심수봉이 방송에 나오면 국민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떠올릴 수 있다는 이유로 방송 출연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1984년 방송 금지가 풀릴 때까지 그녀는 밤무대를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세기를 꿈꾸며 불렀던 영화 주제곡 순자의 가을은 영부인 이순자의 이름과 같다는 황당한 이유로 금지되었고 자작곡 무궁화는 가사가 국민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금지곡이 되었습니다. 가수가 노래를 빼앗긴다는 것은 목숨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신재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통령의 술자리에 있었던 여자라는 꼬리표가 그녀를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온갖 추측과 악성 루머를 쏟아냈습니다. 법정에 출두하는 그녀의 사진이 신문에 실릴 때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녀는 훗날 나는 내 젊음의 비상을 위해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자리에 갔을 뿐인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왜곡되는 현실이 너무나 슬펐다고 토로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을 견딜 수 없었던 신재수는 도피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1983년 신부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당시 헤비메탈 그룹 무당의 드럼 연주자였던 재미동포였습니다. 한국 남자들과는 다른 자유분방한 매력을 가진 그에게 끌린 신재수는 만난 지 한 달 만에 재혼을 결심하고 미국으로 떠납니다. 미국에서의 삶은 평범한 행복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LA 근교에서 딸을 낳고 가정주부로서 조용히 살아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결혼 생활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사람은 좋았지만 가장으로서 생활력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혼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1994년 신재수는 그곳에 그녀가 있었네라는 자서전을 출간하며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책을 통해 궁정동의 그 여자가 아니라 꿈을 가진 보통 여인으로서의 삶을 되찾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이후 1996년에는 못다 이룬 연기자의 꿈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와 연극 무대에 서기도 했지만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연기가 아닌 궁정동 여인이라는 타이틀에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좌절을 안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두 여인 사이에는 풀지 못한 숙제도 있었습니다. 바로 김재규가 총을 쏘기 직전 내뱉은 말에 대한 기억이 달랐던 것입니다. 심수봉은 김재규가 차지초를 향해 이 버러지 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했다고 기억했지만 신재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신재수는 자신의 자서전과 인터뷰를 통해 당시 수사기관이 김재규를 폐륜적인 살인마로 몰아가기 위해 버러지라는 말을 하도록 강요했고 자신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술했다고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억의 차이가 아니라 신분부가 126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조작의 정황을 폭로한 용기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증언으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는 한때 서먹한 기류가 흐르기도 했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다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긴 세월이 흐른 지금 그녀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심수봉은 온갖 고난을 딛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로 우뚝 섰습니다. 1984년 방송 금지가 해제된 후 남자는 배, 여자는 한국, 사랑밖엔 난 몰라, 백만송이 장미 등 주옥 같은 명곡들을 발표하며 국민 가수로 사랑받았습니다. 1993년에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만난 김호경 PD와 결혼해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습니다. 특히 비난이라는 곡은 그녀가 남편에게 바치는 절절한 고백이 담긴 노래로 그녀의 사랑과 인생이 녹아있는 명곡으로 탄생했습니다. 지금은 손자들을 돌보며 음악 활동과 신앙생활을 병행하는 평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때 자신을 억압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근혜, 박근영 자매와도 화해하며 과거의 앙금을 털어냈습니다. 신재순 역시 미국 LA에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가디나 지역에서 대형 고깃집을 운영하며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두 번의 이혼이라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녀 곁에는 든든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나와 헤어진 큰딸과도 2006년경 극적으로 연락이 닿았고 미국 대형은행의 간부가 된 자랑스러운 딸과 교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개된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다정한 할머니였습니다. 집에서는 어머니와 여동생, 딸, 그리고 귀여운 손녀들까지 4대가 함께 모여 살며 북적북적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제는 12.12 사건의 기억에서 벗어나 평범한 삶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다며 주변의 모든 이들이 고통 없이 행복하기를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심수봉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며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그녀의 고백에서 지난 40여 년의 세월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풍정동 그 안가 자리는 철거되어 시민들을 위한 무궁화 동산으로 변해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밀실 정치의 상징인 이곳을 없애버리라는 지시로 그 비극의 현장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고통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재순과 심수봉 두 여인은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진 사건의 목격자라는 이유만으로 20대 꽃다운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역사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들이 권력자의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거부할 수 없었던 권력의 위계와 강압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갓 데뷔한 신인 가수와 어린 여대생이 과연 싫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들은 그저 거대한 역사의 파도에 휩쓸린 힘없는 개인들이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총알이 빗발치는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을 지키려 했던 신재순의 용기, 그리고 모진 고문과 방송 금지라는 탄압 속에서도 음악을 포기하지 않고 끝내 국민 가수가 된 심수봉의 끈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름 없이 고통받아야 했던 수많은 개인의 삶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12.12라는 거대한 사건 뒤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지켜낸 두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시작은 타인의 비극이었지만 끝내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롭게 만들어낸 신재순과 심수봉. 이제는 부디 그녀들의 남은 생이 그 어떤 역사적 평가보다 더 행복하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 두 여인의 삶을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역사 속 잊혀진 진실을 찾는 데 큰 힘이 됩니다.